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여성 이은주라고 합니다. 요즘은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르신들 식사 시간 맞춰 출근하다 보니 어느새 몸에 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벽에 깨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작년 가을에 그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고 싶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90년대 친구들이 캠퍼스로 향할 때 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누군가는 저를 비웃었고 또 누군가는 안쓰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잊었어요. 저도 그저 앞만 보고 살았고요. 졸업 후 30년 가까이 동창회라는 데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옛 친구의 부탁으로 처음 동창회를 나갔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90년대 초반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저는 반에서 늘 3등 안에 들었어요. 학원을 다닌 건 아니었고 그냥 저녁에 집에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2, 3등을 다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미라. 키 크고 얼굴 하얀, 늘 단정한 교복에 머리 뒤까지 야무지게 메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저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오래 편찮으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잊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어요.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교사였고 집안이 풍족했어요. 학원도 과외도 다 시켜주시는 집이라 그 친구는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됐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제 주위를 맴돌며 모의고사 끝나면 꼭 제자리로 와서 성적표를 펼쳐 보였어요. 은지야, 이번엔 내가 2등이네? 너 진짜 잘하긴 잘한다. 그런 형편에. 그런 형편? 무슨 형편? 아니, 너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하신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 학원도 못 다닌다며? 난 학원에 과외까지 받는데도 너 따라잡기가 힘들어. 네가 학원이라도 다니면 진짜 전교에서 노는 거지? 네가 학원 못 다녀서 다행이야. 그 덕분에 내가 2등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속으론 부하같이 밀었죠. 까놓고 말해서 저 말은 그냥 저를 비꼬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공사장에 다니는 사람은 죄다 공부 못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웃어야만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와 말다툼을 하는 것도 그 애랑 비슷한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웠거든요. 그 애가 그런 식으로 저를 비꼴 때마다 저란 단짝이었던 친구 수진이가 화를 더 냈죠. 야 박미라, 너 또 왜 그래? 시비 좀 그만 걸어. 그러는 너는 1등이라도 해서 다행이네. 그 인성으로 1등도 아니면 쓸데없을 거 아니야? 뭐? 말 다 했어?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거짓말은 아니지만 나쁜 말이지. 네가 은주를 네 밑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나쁜 년. 성적에 성격이 있으면 넌 빵점일 거다. 빵점. 미라는 자기보다 인기 많은 저를 늘 못마땅해 했어요. 친구들이 점심시간이면 제자리로 도시락 들고 와서 모여 앉는 게 그렇게 거슬렸나 봅니다. 미라는 늘 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은지야, 신경 쓰지 마. 쟤는 원래 저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쟤네 엄마가 동네에서도 유명하대. 사람 차별하는 걸로. 됐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만 열래. 우리 같이 나가서 오늘은 떡볶이 먹고 오자. 그 시절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한들 내가 공부만 잘하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고3 여름방학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사서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라고요. 은지야, 빨리 교무실 가봐.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급한 일인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울먹거리며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말만 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해요.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우시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어떻게 됐어? 은지야, 아빠가 떨어졌어. 3층 높이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거기다 머리에도 출혈이 있어서 이후로 며칠간 의식이 없으셨어요. 며칠 뒤 의식이 돌아오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왜 그런 소리를 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거면 됐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비가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외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적금도 한 달 만에 다 들어갔습니다. 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될 만큼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학교를 다녀와서 밤마다 병실에서 아버지 간병을 했어요. 그 사이에도 책을 펴긴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공부할 시간조차도 사치라는 걸요. 어떻게 해야 계속 늘어가는 병원비와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걱정만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친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거든요. 얘들아, 나 이번에도 전 과목 1등급 나왔어. 우리 엄마가 스카이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셔서. 너희들은 어디 지원할 거야? 그러고는 제 쪽을 슬쩍 보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 은주는 요즘 학교도 자주 빠지더라. 무슨 일 있니? 수진이가 발끈해서 일어났습니다. 야, 박미라, 너 진짜 미쳤어? 은주 아버지 사고 나신 거 너도 알잖아. 어머, 그래? 난 몰랐지. 안 됐다, 은주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너 인생 어떻게 되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낼 힘도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에 엎드려서 눈을 감았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수능을 한 달 앞둔 11월이었어요.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욕창이 생겼고 합병증이 왔고 그때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에 간병까지 하느라 살이 10kg이나 빠지셨고요. 저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생인 동생은 학교에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다닐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저는 방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갈게. 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엄마, 내가 가서 일할게. 동생은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아빠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잖아. 엄마 혼자선 못해. 안 돼, 은주야. 넌 가야 해. 넌 대학 가야 돼. 네 머리가 아깝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봐. 가능하긴 해?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나 괜찮아. 전 그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담임 선생님은 한참을 말리셨습니다. 은지야, 다시 생각해봐. 너 정도 성적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 선생님, 등록금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일을 해서 엄마를 도와서 동생이랑 아빠를 어떻게든 해야 해요.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은주야, 선생님은 네 성적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 정도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 알고도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동생도 아직 어리고. 그렇게 교무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그 친구와 딱 마주쳤어요. 박미라가 절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는 것도 안쓰러워하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은주야, 안 됐다.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아니, 그냥 너 대학 못 간다며. 다 들었어. 너무 안 됐다고. 그래도 어쩌겠니? 사람 팔자가 그런 걸.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친구를 한번 쳐다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해 겨울, 친구들의 합격 소식이 미니홈피에 줄줄이 올라왔어요. 스카이에 합격한 아이도 있었고 의대에 간 아이도 있었고요. 그 친구는 인서울 4년제에 합격해서 자랑글을 도배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봉제공장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봤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보여주지 않겠다. 동창회도 안 가고 연락도 끊겠다.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도 모르게 할 거다. 그게 자존심 강했던 제 20살의 다짐이었습니다. 봉제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매달 월급의 70%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의료비는 계속 늘었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욕창이 잘 낫질 않았고 폐렴도 자주 와서 입원을 반복하셨어요. 21살 되던 해 가을, 아버지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지 사흘 만이었어요. 저는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아빠가... 누나가 갈게. 지금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 동안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사고 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상복을 입은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은주야, 네가 왜 미안해? 넌 최선을 다했어. 아니, 그보다 더했지. 아직 어린 너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엄마 너한테 고맙고 미안해. 네 인생을 시작부터 망친 것 같아서. 엄마. 저랑 어머니는 그날 한참을 그렇게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큰 돈 드는 사람이 하나 없을 뿐인데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며 자괴감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1년쯤 됐을 때 이번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식당 일과 간병을 동시에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셨던 거예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상태였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 결혼하는 것까지는 해주고 가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안 가. 우리 같이 있을 거야. 은주야, 엄마 말 들어. 엄마도 아빠처럼 너희들 앞으로 작은 보험 하나 들어놨어. 큰 돈은 아니지만 빚 갚고 동생 학비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야. 그리고 은주야, 엄마 말해. 꼭 다시 공부해라. 응? 네가 가고 싶었던 길 꼭 가.
엄마랑 약속해. 엄마? 어머닌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어른 둘을 잇따라 보내고 나니 저랑 동생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의료비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남기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보험을 꼬박꼬박 넣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사망 시에 나오는 보험을. 그 마음이 와닿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 자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다시 공부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요. 그해 겨울 저는 봉제 공장을 그만뒀어요. 낮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검정고시는 6개월 만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해 정시에서 간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꽤 되는 바람에 거기까지 바라진 않았어요. 간호사도 충분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 나 대학교 합격했어. 약속 지켰어. 대학 생활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들었고 저녁 6시부터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주말에는 노인 간병 일을 했고요.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간병사는 민간 자격증이라 자격증 따기도 쉬웠어요. 제가 공부하는 간호 관련 내용도 나와서 더 쉬웠죠. 동기들이 MT 가고 축제 즐길 때 저는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노인 간병 일을 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을 돌보는 게 저에게는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부드럽게 옮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그 시간이요. 같이 일하던 선배 간병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주 학생은 이쪽 길로 가면 좋겠다.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요? 전 그냥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 좋아요. 옛날 얘기도 들으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일이 보기보다 힘들어. 사명감 없으면 못해. 학생한텐 그게 있어. 그렇게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지역병원 노인병동 간호사가 됐어요. 그곳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곁에서 지키면서 노인 전문 간호사 자격도 땄고 치매 관련 교육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 한 의사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환자한테 정말 따뜻하셨어요. 한 어르신이 재활운동을 안 하시려고 떼를 쓰시면 어르고 달래가면서 옆에 앉아서 설득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쩌다 둘만 남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어쩌다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그렇게 그 사람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의사와 결혼을 하나 싶었어요. 그냥 연애나 하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혼을 하자고 말할 때는 저도 놀랐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솔직히 아들 의사로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70인데 관짝에 들어가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사람과 하든 결혼만 하면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걱정 말아요.
혼자 살겠다는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아들 결혼에 진심이셨는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결혼 후 5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주간보호센터를 차렸어요. 시부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늙어서 요양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며느리 하는 곳 가면 안심될 것 같다고요. 남편도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 손에 노인 어르신들 맡기면 어르신들도 가족도 다 행복해질 거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보장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 주간보호센터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정말 빠르게 났어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을 잘 본다는 평이 났고요. 저는 그동안 노인병동에서 일하면서 배운 모든 것을 그 센터에 쏟아부었습니다. 직원 교육도 직접 했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케어 플랜도 제가 직접 짰어요. 5년 만에 작은 주간보호센터는 정원 80명의 규모의 치매 전담 요양원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들어가기 가장 힘든 시설 중 하나로 알려졌어요. 특히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환자도 받아주는 몇 안 되는 시설이라 그쪽으로는 더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에게 아들도 하나 생겼어요. 이름은 박서준. 조용하고 책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더니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 요양원에 와서 봉사도 했는데 어르신들 인권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엄마, 나 나중에 어르신들 위한 일 하고 싶어. 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많대. 우리 아들 멋지네.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게. 남편은 그 사이 대학병원을 관두고 재활의학과 교수가 됐어요. 노인 재활 분야에서는 꽤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요. 저는 가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봉제 공장에서 미싱 돌리던 그 20살 여자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도 웃기죠? 동창회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퇴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비참함을 떠올리게 돼서 그런가 꽤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가고 싶지 않던 거 왜였을까요? 일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르신을 잘 돌보는 것과 센터 경영은 아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게다가 까다로운 환자는 제가 직접 상담하기도 했어요. 그날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하던 중이었어요. 75세 남성분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고 야간에 폭력성이 발현되시는 분이 입소 상담을 해왔거든요. 이전에 계셨던 두 시설에서 직원 폭행을 이유로 퇴소 통보를 받으셨어요. 보호자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셨고요. 몇 주째 매일같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입소 자리 안 났어요? 우리 영감 좀 받아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여사님,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저희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직원 안전과 어르신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케어 플랜을 짜는 중이에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며느님이나 아드님하고 같이 상담 오시면 부담이 덜하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데 신경을 안 써요. 그저 아들 돈만 축내고. 어쨌든 우리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에 자리가 없어서 몇 주째 입소를 기다리는 분도 계셨죠. 그분과 통화 직후 잠깐 밖에 나왔는데 상담실에서 직원이 저를 찾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신규 상담 한 분 오셨어요. 그 시아버님 주간보호 상담이세요? 네, 얼른 들어갈게요. 입소는 대기가 밀려 있었지만 주간보호는 전날 자리가 2자리 정도 비어서 받을 수 있었기에 얼른 돌아갔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는데 앉아있는 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수진아. 은주? 너야? 진짜 너야? 이수진.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었던 친구가 30년 가까이 만에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자퇴하고 친구들과는 인연을 다 끊었거든요.
걱정거리 없이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과 비교될까 봐요. 너무도 오랜만에 본 학창시절 친구의 울컥 눈물부터 나더군요. 우리는 한참을 그 상담실에서 그냥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지야, 나 너 진짜 보고 싶었어.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수진아, 미안해. 내가 연락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됐어. 이렇게 만났잖아. 그날 저는 수진이 시아버님 상담을 직접 봐드렸어요. 빠르게 주간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상담을 마치고 차를 한잔하는데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은지야, 이번 가을에 동창회 있어. 매년 하던 건데 너 너무 잘 됐잖아. 이렇게 버젓이 사업체 이끄는 여사장님도 됐고 친구들이 네 이야기 많이 했어. 너 그때 너무 아까웠다고. 애들한테 너 잘 사는 거 보여줘. 응? 수진이 눈을 보니 저도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 뭐 굳이 피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전 그날 저녁 자퇴 후 처음으로 동창들이 모이는 동창회 자리에 나갔습니다. 단정한 검정 정장에 얼마 전에 마련한 하나뿐인 명품 가방을 메고 갔어요. 머리는 늘 하던 대로 단정하게 묶었고요. 화려하게 갈 생각도 없었고 자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들 얼굴 한번 보러 간다는 마음이었어요. 한정식집 룸 문을 여는데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이은주, 진짜 이은주야. 수진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다음엔 예린이, 그 다음엔 혜정이, 18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하나씩 와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들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은주야, 너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 우리 진짜 보고 싶었어. 미안해. 그땐 많이 힘들어서. 그래도 이젠 괜찮아. 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렇게 왔으면 됐지. 살아있는 거 보니 좋다. 그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한 자리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라였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본 표정이었습니다. 박미라,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게 다였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다가오지도 않았고 인사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의자에 떡하니 따로 올려놓고 손목에는 큼지막한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고요. 자리에 술이 한두 잔 돌자 그 친구가 자랑을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 시댁에서 땅이 좀 있거든. 시어머님이 며느리인 나한테 다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워낙 시댁에 잘하니 시부모님들도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지 뭐야? 미라야, 너 진짜 시댁 복 받은 거야.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맞아, 복이지 복. 우리 남편도 시댁 사업체 물려받았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 사립학교 보내기로 했어. 학비가 비싸도 어쩌겠어.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미라는 이것저것 자기가 어디 부촌에 산다는 둥, 시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둥 이야기를 막 하더군요.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 갸웃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보였거든요. 혹시나 싶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도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평소처럼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제 일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슬쩍 저한테 칼끝을 돌렸습니다. 근데 은지야, 넌 요즘 뭐하고 사니? 응? 그냥 일하지 뭐. 무슨 일? 너 그때 대학 못 갔잖아. 아직도 그 공장 같은 데 다녀? 자리가 살짝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화장실 가고 없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미라의 말을 막았습니다. 야, 박미라, 그만해. 왜? 난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물어보면 안 돼?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할까 말까 했죠. 그런데 그냥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센터 쪽에서 일해. 아, 요양사? 요즘 그거 배우는 사람들 많긴 하더라.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그러는 거 맞지? 야, 너 진짜 고생한다. 그런 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자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그 친구는 그 침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제 가방을 슬쩍 쳐다봤어요. 근데 은주야, 너 그 가방 어디서 샀어?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 왜? 그래? 그런데 요양원에서 일해서 그 가방을 어떻게 사? 아무리 친구들 본다고 들떡기로 써니 짝퉁 사가지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다 미안하네. 이렇게 무리할 줄 알았으면 안 부르는 건데 괜찮아? 자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이 다들 박미라를 노려봤지만 그 친구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앞으로 그냥 고졸 빼고 대학 모임으로 바꾸는 게 어때? 은주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우리도 솔직히 신경 쓰이고, 응? 은주야, 너도 그게 편하지? 저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 그 복도가 떠올랐어요. 자퇴서 들고 교무실에서 나오던 그날 저한테 어머 안 됐다 하던 그 표정.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라야, 응?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제 짐작이 맞다면 미라가 지금 저한테 그런 말할 때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그런 이야기라니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그 친구는 자존심에 더 발끈했어요. 뭐? 후회? 야, 이은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래봤자 너 고졸이잖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너랑 우리는 급이 달라. 예린이가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에 점잖고 말없던 친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미라, 너 그 입 좀 다물어. 진짜 왜 자꾸 분위기 깨려고 하는 거야? 왜? 너는 왜 끼어들어? 네가 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은주가 일하는 요양센터에 우리 시어머니 맡겼거든? 너 모르나 본데 은주 그 요양센터 센터장이야. 그리고 대학도 검정고시 쳐서 간호대학교 나왔고. 대체 언제적 이야기로 지금 고졸고졸 그러고 있어? 뭐? 미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빠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혜정이도 일어났어요. 우리 친정엄마 주간보호도 거기야. 수진이가 우리 다 연결해줬거든. 우리 엄마 거기 다니시면서부터 표정이 달라지셨어. 다른 데서는 우리 엄마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은주가 무리해서 받아준 거야. 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잠깐만. 무슨 말 하는 거야? 은주가 무슨 요양원을 해? 너희들 지금 무슨 어이없는 소리 하는 거야? 혜정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우리 요양원 홈페이지를 띄워서 미라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 옆에 제 사진이 떡하니 있었어요. 잘 봐. 센터장 인사말 옆에 은주 사진 안 보이니?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미라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군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눈이 있으면서 보고도 몰라? 그 친구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기엔 자존심이 너무 강했거든요. 잠깐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그래서 뭐? 요양원 좀 한다고 너희들이 다 굽실거려야 되는 거야? 어차피 돈 받고 어르신 봐주는 거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어른들 똥이나 닦아주고 돈이나 받는 주제. 너 진짜. 우리 시댁에서는 그런 데 안 가. 우린 집에서 모셔. 우리 시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한 거지. 시부모님을 시설에 던져놓는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훈수질이야?
전 그 말에 천천히 자리에서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미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왜? 또 뭐? 너희 시아버님 성함이 혹시 정만수님 맞니? 미라가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물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더라고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 시어머님은 김순자 여사님이고? 너 어떻게... 너 내 뒷조사했니? 네가 아까 네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았니? 시부모님이 뭐 하시고 어디 사시고 이런 거? 여기 오자마자 자기 시댁이 어느 부촌이고 시부모님이 뭘 했는지 다 주절거리며 말했잖아요. 그게 제가 상담받았던 분의 개인정보와 딱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너희 시아버님 우리 시설에 몇 주째 입소 대기 중이셔. 너희 시어머님이 매일같이 나한테 직접 전화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며느리인 넌 모르고 있었구나. 뭐? 우리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시어머님이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모양이네. 매일같이 나한테 그렇게 전화 주셨는데. 하긴 그분 말이 넌 남편 돈이나 축내고 시댁에 신경도 안 쓰는 여자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더라. 미라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결국 떨어뜨렸어요. 와인이 식탁보에 빨갛게 번지는데 그 친구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미라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더라고요. 은지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전화 한 통하게. 그거 아니지?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하려는 거 아니지? 정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묻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가만히 봤어요. 정말 가만히 봤습니다. 그러고는 잔잔하게 물었어요. 내가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넌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상처받을 말 골라서 했잖아. 지금도 그렇고. 뭐? 내가 자퇴서 내고 교무실에서 나올 때 너 나한테 그랬잖아. 어머 안 됐다고. 그 표정이 얼마나 생생한지 너 전혀 안 된 표정이 아니었거든. 잘 됐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더라. 은지야, 미안해. 그때는. 그런데 웃기지? 세월이 가는 동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넌 또 그 표정이더라. 고졸 빼고 대학 모임으로 바꾸자고? 야, 너 그동안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내가 오늘은 너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친구들 가운데 휴대폰을 올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카랑카랑한 여사님 목소리가 한정식집 룸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센터장님, 또 직접 전화를 주시고. 우리 영감 자리 좀 났어요? 우리 이제 거기만이 희망이에요. 다른 곳은 절대 안 받아준다고 해서. 미라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른 동창들이 다 그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오늘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무슨 일 말인가요? 우리 영감 일인가요? 네, 어르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저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했어요. 고졸 주제 짝퉁 가방 들고 친구들 보러 왔다. 앞으로 동창 모임에서 고졸은 빼고 대학 모임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요. 어머 세상에, 그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미라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입을 가리고 미라 쪽을 봤습니다. 여사님, 그 친구가 댁의 며느님이세요. 박미라 씨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말 5초간 완벽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5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가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센터장님한테? 네 어머님. 이 미친 엑스가... 야 박미라, 너 거기 있어? 야 박미라, 전화 받아! 미라는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 친구 앞으로 살짝 밀어줬어요. 받으라잖아, 너희 시어머님이.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안 그러면 너 바뀔 일 없을 거잖아.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님의 호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피커폰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들었어요. 야, 이 엑스야, 너 지금 어디야?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 거니까. 어머님 그 제 말 좀. 말을 듣긴 뭘 들어. 지금 몇 주째 내가 거기 붙들고 있는지 알아? 내가 센터장님한테 매주 굽실거리며 빌었어. 네 시아버지 받아줄 곳이 거기 말고 없다는데 네가 지금 초를 쳐? 내가 매번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살라고 말했지. 내가 몇 주를 공들였는데 네가 그걸 다 망쳐?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눈에 훤해. 그 짝퉁 가방 들고 가서 또 강남 사모님처럼 행동했겠지. 이년아. 너 매달 카드값 우리 아들이랑 우리 영감이 주는 돈으로 막아주는 거 알면서도 네가 지금 이딴 식으로 내 앞길을 막아? 돈도 못 벌고 남편 벌어다 주는 걸로 생활하는 거면 좀 검소한 척이라도 해. 미라가 자랑하던 모든 게 동창들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남 시댁이라는 게 자기 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명품이라는 게 다 짝퉁이었다는 것까지 전부 들통났죠. 게다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마저도요. 어머님 제발, 다른 친구들이 듣고 있어요. 들어, 다 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너 오늘 들어오지 마. 짐 싸서 친정으로 가. 내가 내일 변호사 만날 거다. 이혼 진행하라고 시킬 거야. 너 두고 봐. 오늘은 내가 내 아들 설득하고야 만다. 미라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고는 깊은 한숨이 들리더니 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셨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며느리를 잘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거 알지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우리 영감 입소건 이거 정말 어떻게 좀 이번 일이랑은 별개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며느리분과 제가 이 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 가족이 저랑 법적으로 다투는 상태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도 좋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 분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입소 진행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압니다.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우리 집안일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루만이 적막했습니다. 미라는 식탁 옆 바닥에 무너진 채로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그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야, 평생 거지 없고 평생 부자도 없어. 너도 몰랐겠지. 일이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앞으로 척 좀 그만하고 살아. 고졸이라고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 너 대학 나와서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니? 시어머니한테 미움받는 며느리가 밖에선 아득바득 사랑받는 척 하려니까 없어 보이잖아. 그치? 저는 그 룸을 나왔어요. 친구들 몇 명이 뒤따라 나왔고 미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룸을 나와서 한정식 집 앞길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따라 나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미라도 진짜 너무하다. 변한 게 없네, 진짜.
수진아, 나 잘한 거 맞지? 너무 심했나? 심하긴 뭐가 심해. 야, 30년이 넘었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좀 사람답게 변해야지. 미라 걔가 더 심했어.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전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를 봤더니 평소답지 않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너희들도 미라한테 당한 일 있어?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잠깐 앉을 곳을 찾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몇 명이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예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쯤이었나? 내가 결혼식장 사업 시작했을 때 친구들에게 소개할 겸 애들한테 광고톡 보낸 적 있었거든. 그런데 미라가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 사업하면서 친구들한테 광고하는 거 없어 보이지 않냐고. 친구들 이런 식으로 취급할 거면 그냥 단톡방에서 나가라는 거야. 진짜? 진짜. 그때 다 동창 모임 1년 끊었었어. 너무 상처받아서. 혜정이도 입을 열었어요. 나도 지방대 나왔잖아. 미라가 나만 보면 진짜 대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인서울 4년제만 진짜 대학이지 지방대는 그냥 대학 흉내야, 이런 식으로. 난 그래도 학원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기집애는 그게 못마땅한가 봐. 또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더 어이없었어. 얼마 전에 우리 친정엄마 요양원 알아보러 다니는데 미라가 그러더라. 돌봄이라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 않니? 야, 나 그 말 듣고 진짜 한 대 칠 뻔했어. 그런데 그게 다 은주 너네 시설 알아보러 다닐 때였어. 미라가 그게 너인 줄도 모르고 그랬던 거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1명, 2명. 친구들이 그동안 미라한테 당한 일을 풀어놓는데 듣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난 동창회 모임 오래됐다길래 다들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잘 지내긴 그냥 친구들 얼굴 보러 온 거였지. 대신 오늘 네가 우리 다 해방시켜준 거야.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구들 단체방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단톡방 새로 만들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미라는? 미라는 빼야지 당연히. 야, 우리 그동안 그 친구 비비 맞춰주느라 너무 피곤했어. 이제 우리도 좀 살자. 친구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미라가 없는 새 동창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갔고요. 동창들을 만나 처음으로요. 결국 그 동창은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동창이 어땠어?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사람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심하긴 뭐가 심해. 그 친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야. 오늘 같은 일이 한 번은 있어야 했어. 그리고 입소 보류는 당신이 옳은 결정한 거야. 보호자 가족이랑 법적 다툼이 있는데 어르신 모시면 어르신이 제일 힘들어져. 해결하고 받는 게 맞는 거지. 여보, 고마워. 고맙긴. 우리 와이프 멋있어. 진짜 멋있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 안에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긴장이 풀려서 좀 울었습니다. 자퇴서 들고 교무실에서 나오던 그 19살의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너 결국 잘 해냈어. 그렇게 법적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 요양원 사무국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태블릿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요양원 포털 사이트 리뷰 페이지였습니다. 평소 별 5개로 깔끔하던 평점이 갑자기 별 1개짜리 리뷰가 줄줄이 달려서 평균이 확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 1개짜리 리뷰들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 센터장이라는 사람 갑질이 진짜 심합니다.
보호자 무시하고 어르신 학대 의심됩니다. 우리 시아버지 입소 거절당했는데 알고 보니 센터장 개인 감정이었어요. 이런 시설에 어르신 맡기지 마세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보호자한테 돈 뜯어내는 곳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국장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러셨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IP 추적해보니까 전부 같은 사람이에요. 계정만 여러 개로 돌려가면서 쓴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잠깐 보고 다 캡처해뒀습니다. 국장님, 이게 누구 짓인지 짐작하시죠? 네, 센터장님. 아마 센터장님이랑 문제가 있었던 그분인 것 같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윤주입니다. 추가로 형사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요양원에 허위 리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학대 의심, 갑질, 돈 뜯어내는 곳 이런 식으로요. 센터장님, IP 추적 가능한가요? 네, 저희 시스템에서 다 잡혔어요. 모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고죄와 명예훼손이 같이 성립될 수 있겠네요. 사업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좀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미 다른 건으로 처벌받고 있는 상태라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추가로 모욕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같이 묶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분해서 이번엔 제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센터에는 80명의 어르신이 계시고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그 리뷰를 보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 60명의 생계가 걸린 일이기도 했고요. 변호사님이 며칠 뒤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합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까지도 반성을 안 하더래요. 결국 그 친구는 그 모든 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모욕죄, 무고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다 묶여서 벌금형이 꽤 무겁게 나왔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게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처벌이 떨어진 뒤 미라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모질게 그 친구를 잘라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에 다시 찾아가셔서 내 며느리가 아니다. 이 호적을 평생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라고 통보하셨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도 그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리됐고요. 위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들었죠. 미라와의 법적 공방이 제 승리로 돌아가고 며칠 후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점심을 먹으러 직원과 함께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룸이 따로 있는 곳이었는데 옆 룸에서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미라였어요. 저는 직원분께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려다가 그 목소리 옆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에 잠깐 멈췄어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러 온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빠가 다 말해줬어. 나 다 알아.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지 7년 됐대. 거기 애도 하나 있대. 아빠가 그러더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모른 척한 거야. 이게 진짜야,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룸의 벽이 얇아서 마음만 먹으면 다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려왔어요. 그건 너 잘 키우려고 그런 거야. 엄마, 그게 변명이야? 엄마는 맨날 나한테 그랬잖아. 학력이 인생을 더 비싸게 만들어준다. 대학을 잘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 좋은 학교 나와야 좋은 남편 만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본인 인생은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어?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엄마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인서울 4년제 그게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결국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온 게 엄마잖아. 너 어디 엄마한테 찰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친구가 딸을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더 큰 소리로 악다구니를 썼어요. 더 때려봐. 그런다고 이 상황이 바뀌어? 엄마가 제대로 처신만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엄마가 아빠 바람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빠한테 그 여자랑 그 애가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 이제 나도 그 집에서 두 번째가 된 거라고. 엄마 딸인 내가 두 번째. 아니야, 그런 거. 나 이혼 절차 다 끝나면 아빠 따라갈 거야. 호적도 옮길 거고 엄마랑은 다시 안 봐. 잘 살아, 엄마. 엄마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인생 잘 살아보라고. 그 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룸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미라의 흐느낌, 깊은 흐느낌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거의 못 먹었어요. 결국 그냥 계산하고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잠깐 그 룸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친구가 혼자 식탁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어깨가 들썩이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봤어요. 학력 때문에 절 무시한 동창이 결국엔 자기 딸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뿌린 대로 거뒀구나 싶었어요. 불쌍하지도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다시 깨닫는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동창의 SNS 링크였어요. 저는 보기 싫었지만 수진이가 한 번만 봐. 진짜 어이없어. 하고 말해서 결국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사진은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손과 잔, 카페 인테리어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알겠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매여 살던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음을. 이제는 오직 나로 살아간다. 샵 자유, 샵 혼자만의 시간, 샵 싱글 라이프, 샵 힐링. 아래로 내려보니 그런 식의 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 한 권.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가는 중. 인생은 50부터다. 오늘은 작은 여행,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나로서.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못했을까?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옆에서 수진이가 메시지로 그러더라고요. 은주야, 어이없지? 내가 그 동네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박미라 요즘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대. 자기 학력 믿고 사무직 좀 알아봤는데 경력 단절 25년이라 아무도 안 받아줬단다. 뭐 당연한 결과지. 나이 많은 중고 신입을 누가 좋아해? 결국 시급일 받아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다더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봤어요. 그러면서도 SNS는 저렇게 올려. 매달 월세 걱정에 허덕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친정에서도 손 다 뗐고 남편한테서는 위자료도 못 받았고 딸은 아빠 따라갔으니 양육비도 없지. 그런데도 카페 가는 사진은 그렇게 올려놓고 자유로운 척하더라. 저는 휴대폰을 닫고 그 친구의 SNS를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볼 필요도 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제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증명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결국 진짜 자기 인생이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의 것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